2018년 3월 22일 밤 8시 57분 서울 논현동 자택에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빠져나왔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발기듯 터졌지만 차 뒷좌석에 앉은 인물의 표정은 짙은 선팅 뒤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때 경제 대통령, 셀러리맨의 신하로 불리며 대한민국의 정점에 섰던 인물,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청와대의 영빈관도 환호하는 지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도착한 곳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 동부구치소.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잃고 삼평 남짓한 독방에 갇힌 미결수, 수임번호 7유죽번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을 차가운 감방으로 끌어내린 것일까요? 이 사건의 거대한 빙산의 일각, 그리고 그 아래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의견은 진실을 향한 취재에 큰 힘이 됩니다. 시계바늘을 조금 더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명박, MB라는 이니셜은 단순한 이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학으로 대학을 마치고 현대건설 평사원으로 입사해 회장의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그는 1970, 80년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아이콘이었습니다. 해보긴 해봤어? 라는 정주영 회장의 도전 정신을 이어받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추진력, 청계천 복원사업과 버스 환승 제도를 성공시키며 서울시장으로서 보여준 행정 능력은 국민들에게 강력한 환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침체된 한국 경제를 되살려줄 구세주가 되기를 희망했고 2007년 대선에서 그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언제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BBK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 그리고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 당선 당시 특검까지 진행되었지만 그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검찰과 특검은 그에게 혐의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쥐어주었습니다. 권력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권불 10년이라 했던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견고했던 보수정권의 집안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 하에서 묻혀있던 과거의 의혹들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는 단순히 과거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덮었던 검사들이 아닌 새로운 수사팀이 꾸려졌고 그들은 먼지를 터는 식이 아닌 뼈와 살을 분리하는 정밀한 외과 수술식 수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말 검찰의 칼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격가지들을 쳐내는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 등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MB 측은 이를 정치 보복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현 정부를 향해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증거인멸의 벽과 의리로 뭉친 측근들의 침묵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
즉 모든 자금 흐름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다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경주에 위치한 자동차 시트 부품 생산업체 다스. 서류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세간의 의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일개 부품 회사가 거액을 투자해 금융업, 뛰어들 수 있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동원된 흔적이 발견되는가? 왜 다스의 주요 임원들은 회장인 이상은 씨가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단순한 소유권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라면 다스 자금 횡령 혐의는 물론이고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수십억 원의 소송비 대납 사건이 단순한 지원이 아닌 명백한 뇌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은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스모킹건을 방아쇠였던 것입니다.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 350억 원대의 횡령,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구치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평생을 경제적 이익과 효율성만을 쫓아 달려왔던 그에게 법과 정의라는 잣대는 낯설고 가혹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 12층 독방. 3.95평의 공간에는 TV, 거울, 이불, 그리고 식탁 겸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에는 칸막이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24시간 감시를 받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입감 절차는 냉혹했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고 자신이 입고 있던 양복 대신 황토색 쇠의로 갈아입는 그 순간 신화는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그에게 부여된 번호 706번. 이제 그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수많은 수용자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영포빌딩의 비밀 창고, 청와대 안가에서 오고 간 은밀한 검은 가방대, 그리고 평생을 그림자처럼 보필했던 집사들의 배신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빙산의 일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오랜 시간 동안 권력의 그늘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정보기관의 예산을 사금고처럼 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와 공생했던 공범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시발점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옥죄기 시작한 결정적 단서, 2007년 대선을 뒤흔들었던 BBK 주가 조작 사건과 다스의 끈질긴 악연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거짓말은 달리면 달릴수록 꼬리가 길어지는 법입니다. 2007년 겨울,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트라우마가 채 가시지 않은 시점, 국민들은 도덕성보다는 밥 먹여주는 경제 대통령을 갈망했습니다. 그 열망의 중심에는 서울시장 재임 시절 청계천 복원의 기적을 보여준 이명박 후보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은 고공인진을 거듭했고 청와대로 가는 길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꽃길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BBK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BBK라는 이름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999년 설립된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티머스라는 회사를 인수해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피해를 본 소액주주, 일명 개미 투자자만 5,200여 명에 달했고 피해 금액은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자식의 결혼 자금을 날린 피해자들의 절규가 여의도 증권가를 뒤덮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대선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이슈에 묻혀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대선의 태풍의 눈이 된 이유는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가 바로 이명박 후보의 동업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김경준과 함께 LK뱅크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대표를 맡았었고 BBK 역시 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빗발쳤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이름이 회장, 대표이사로 박힌 BBK 명함, 내가 BBK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광운대 강연 동영상 등이 공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으로 이명박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MB 캠프의 대응은 치밀하고도 단호했습니다. 그들이 구사한 전략은 이른바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미국 시민권자인 검은머리 외국인 김경준의 단독 범행이며 이명박 후보 역시 김경준에게 속아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프레임이었습니다.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만약 제가 BBK와 관련이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겠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공격적인 방언은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의혹을 제기하는 쪽을 오히려 정치 공작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언변으로도 덮을 수 없는 단 하나의 모순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스의 투자금입니다. 경북 경주에 있는 자동차 시트 부품 회사 다스가 서울 강남의 30대 젊은 금융 전문가 김경준에게 무려 19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투자였습니다. 보수적인 제조업체가 위험천만한 벤처 금융회사에 회사의 운명을 걸 만큼의 돈을 맡긴다? 이는 다스의 실제 주인이 김경준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의 정점에는 언제나 이명박 후보가 있었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은 여기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만약 다스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면 다스가 투자한 BBK 역시 그의 영향력 아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는 주가 조작의 공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가 서초동 검찰청사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당시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꼬리곰탕을 시켜 먹으며 조사를 받았다는 일화는 훗날 곰탕 수사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부실 수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다스는 이명박의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고 김경준 혼자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의혹은 봉인되었습니다. 승자는 청와대로 입성했고 패자와 피해자들은 차가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그 돈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김경준이 감옥에 있는 동안 다스는 김경준을 상대로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달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신의 형 회사가 사기꾼에게 떼인 돈을 받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거대 로펌을 고용한다? 이것은 단순한 채무 회수가 아니었습니다. 2018년 재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왜 다스는 그토록 140억 원 회수에 목을 맸는가? 그리고 그 소송 비용은 누가 댔는가? 이 질문을 파고들자
10년 전 덮였던 판도라의 상자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 비용 수십억 원을 대신 내준 곳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다스와 아무런 사업적 연관이 없는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이었습니다. 도대체 삼성은 왜 일개 자동차 부품 회사의 소송비를 대신 내주었을까요?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위한 모종의 거래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대한 보험이었을까요? 수사팀은 이 제3자 뇌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당시 청와대와 삼성의 핵심 라인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구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40년 직위이자 금고직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철옹성 같던 MB의 방어막에 균열을 낸 내부 고발자, 그리고 그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진실. 다음 편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입을 통해 드러난 권력 내부의 은밀한 거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 권력의 세계에서는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정치 권력의 역사에서 영원한 비밀이란 존재할까요? 2018년 1월, 굳게 닫혀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어막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 균열은 외부의 적이 아닌 가장 깊숙한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40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이자 모든 자금의 비밀을 쥐고 있던 남자, MB의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배신이었습니다. 김백준, 그는 단순한 참모가 아니었습니다. 1976년 현대건설 시절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그는 MB가 국회의원,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금고를 관리해온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원한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보다 입이 무겁고 주군의 지시라면 불법적인 일이라도 묵묵히 수행하며 무덤까지 비밀을 가져갈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그를 가족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도 MB 측근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바른 사람은 몰라도 김백준만은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문지기를 공략해야 한다는 병법의 기본을 검찰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12일,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소환했습니다. 혐의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 즉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것. 처음 검찰 조사실에 앉은 김백준의 태도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는 7층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도 꼿꼿한 자세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일 없다는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MB 측 변호인단 역시 그를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비정한 계산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MB 측근들 사이에서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 고령으로 인해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거나 치매기가 있다는 소문을 흘리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려는 전형적인 권력의 비정함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범죄 사실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멸감과 배신감을 자극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모신 주군이 지금 당신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취급하며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 그래도 침묵할 것인가? 여기에 더해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들이밀었습니다. 국정원 자금을 전달했던 방조원들의 구체적인 진술, 자금이 오간 날짜와 장소가 적힌 메모, 그리고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전달하는 CCTV 동선까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팩트 앞에서 집사의 신념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조사실에서 며칠 밤을 지새운 그는 마침내 40년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안고 가려 했으나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증언은 그야말로 핵폭탄급이었습니다. 김백준은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현금을 쇼핑백에 담아 전달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받은 돈은 청와대 관저로 전달되어 가족들의 사적인 용도나 여론조사를 위한 비용으로 쓰였다. 이는 단순히 뇌물을 받은 혐의를 넘어 국가의 정보기관을 사금고와 했다는 국기문란 행위를 증언한 것입니다. 김백준의 자백은 단순한 진술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몰랐다.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한 일이다라고 잡아떼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어 논리를 원천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가장 최측근인 총무기획관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국정원장에게 돈을 요구하고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김백준의 배신은 곧바로 도미노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또 다른 최측근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무너졌습니다. 김희중 실장 또한 MB의 복심으로 불리던 인물이었지만 생활고를 겪을 때 주군의 외면을 받았던 섭섭함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터였습니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달러로 환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미국 방문 비용으로 전달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검찰청사 10층 조사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김백준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스스로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길을 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의 진술서에 찍힌 지문 하나가 철옹성 같았던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가장 강력한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설마 그럴 리가 라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도끼를 함부로 다루다 스스로를 벤 격이었습니다. 김백준의 진술 조서는 이제 다스라는 본류를 향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가 입을 열자 그동안 감춰져 있던 더 거대하고 검은 돈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의 출처는 놀랍게도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삼성이었습니다.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줬다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연결고리. 과연 삼성은 무엇을 바라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부품회사에 수십억 원을 건넨 것일까요?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이 인접한 일명 K스트리트는 전 세계 로펌과 로비 업체들이 밀집한 권력의 거리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대형 로펌 에이킹 검프는 미국 정가에서도 손꼽히는 거물급 법률 회사입니다. 2009년 무렵 이 거대 로펌의 클라이언트 명단에 낯선 한국 기업의 이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경상북도 경주 한적한 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시트 부품 제조업체 다스. 언뜻 보기에 이는 매우 기이한 조합이었습니다. 동네 축구단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감독을 영입한 것과 다름없는 격차였습니다. 다스가 전 재산을 털어 BBK 김경준에게 떼인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고는 하나 시간당 수백 달러를 호가하는 초인류 로펌의 수임료를 감당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검찰 수사팀의 레이더망에 이 기형적인 거래가 포착된 것은 어쩌면 필연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다스의 회계장부를 샅샅이 뒤졌을 때 의문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에이킹 검프가 다스를 위해 일한 것은 분명한데 다스의 장부 어디에도 그들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송금한 기록이 없었던 것입니다. 서비스는 제공되었으나 돈을 낸 사람은 없는 유령 같은 상황. 그렇다면 그 막대한 달러는 도대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와 태평양을 건너간 것일까요? 집요한 자금 추적 끝에 드러난 송금인은
충격적이게도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글로벌 기업 삼성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정경유착의 거대한 스캔들로 비화됩니다. 삼성전자와 경주의 부품회사 다스, 두 회사는 어떠한 사업적 파트너십도 지분관계도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아무런 대가 없이 생면부지의 중소기업을 위해 수십억 원, 당시 약 67억 원 상당인데 자선 사업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검찰은 직감했습니다. 삼성이 보고 있는 것은 다스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소유주, 즉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삼성에게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해 주는 것은 곧 대통령을 위한 직접적인 금전 지원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삼성은 무엇을 바라고 이 위험한 베팅을 했는가?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 검찰은 삼성의 2인자이자 이건희 회장의 복심으로 불렸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소환했습니다. 그는 삼성의 모든 의사결정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였기에 그를 거치지 않은 자금 집행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2018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입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과거 엑스파일 사건 등 숱한 위기에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던 그였기에 이번에도 침묵하거나 혐의를 부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10년 전과 달랐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 공여사과 받은 사람, 수수자의 모두 처벌받는 구조 속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은 자신의 살기를 택해야 했습니다. 그는 수사팀에게 뜻밖의 자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 먼저 요청이 왔습니다.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내주면 좋겠다고.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2009년경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김석한 변호사가 찾아와 BIP, 대통령이 뜻이라며 은밀한 제안을 해왔고 삼선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이를 승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의 대가로 거론된 것은 바로 삼성 이건희 회장의 특별 사면이었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직까지 박탈당할 위기였기에 삼성으로서는 회장의 사면복권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하기 시작한 2009년,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오직 이건희 회장 한 사람만을 위한 원포인트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단 한 명을 위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였습니다. 겉으로는 국익과 올림픽 유치를 내세웠지만 뒤로는 다스의 소송비 대납이라는 검은 거래가 있었음이 10년 만에 드러난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명백한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의 민원, 회장 사면의 일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 소송비 대납을 수수한 행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건희 회장 사면은 국익을 위한 통치 행위였으며 삼성의 대납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냉정했습니다.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학수 부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의 자금 지원 덕분에 다스는 미국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고 결국 김경준으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 끌어들인 삼성의 자금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다스가 단순한 형님의 회사였다면 삼성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거액을 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삼성의 대납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다스는 이명박의 것이라는 명제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 셈입니다. 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아닙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예산에도 손을 댔습니다. 가장 은밀하고도 어두운 곳, 국가 안보를 위해 쓰여야 할 정보기관의 돈이 현금 다발이 되어 청와대의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이 있습니다. 오직 국가의 안보와 정보 활동을 위해서만 은밀하게 쓰여야 하는 예산. 바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입니다. 대북공작이나 대테러 활동 등 보안이 생명인 업무에 쓰이는 돈이기에 그 구체적인 사용처는 국회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성역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국민의 혈세인 이 돈이 공공치해 작전을 방불케 하는 은밀한 수송작전을 통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종착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 청와대였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자금 전달의 과정은 한편의 첩보 영화 혹은 삼류 느와르를 연상케 했습니다. 주로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 청와대 인근의 어두운 골목길이나 주차장이 접선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국정원의 예산 담당관이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여행용 가방이나 백화점 쇼핑백에 가득 채워 들고 나오면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청와대 관계자가 이를 건네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범죄 조직의 마약 거래나 검은 돈 세탁 현장을 보는 듯한 이 장면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과 대통령 비서실 사이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BIP를 위한 통치 자금입니다. 돈을 건네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뇌물이자 횡령이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원세훈, 김성호 등 당시 국정원장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총무기획관 등의 요청을 받고 정기적으로 수억 원대의 현금을 상납했습니다. 국정원장에게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은 절대적인 갑이었고 자리를 보존하고 충성심을 증명해야 하는 국정원전은 의릴 수밖에 없는 권력 구조가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안보를 위해 쓰여야 할 이 막대한 현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였을까요?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거나 테러를 막는 데 쓰였을까요?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용처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입비나 개인적인 활동비, 심지어는 미국 여행 경비로 쓰였다는 진술까지 확보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라고 국민이 맡긴 안보 자금이 권력자의 쌈짓돈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일부 자금은 2008년과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비용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청와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국회의원 후보들을 공천하기 위해 세금을 빼돌려 비밀리에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데 쓴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유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중대 범죄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비극적인 점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범죄자가 되어 줄줄이 포토라인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이병기, 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까지 소환되면서 보수 정권 9년 동안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 금고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과거부터 내려오던 관행이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돕는 차원이라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냉엄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국고 성실죄로 규정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횡령하여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 사용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며 국가에 헌신했다고 자부했던 국정원장들은 결국 주군을 향한 잘못된 충성심 때문에 노년에 쇠고랑을 차고 수의를 입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한 일이지 내가 시킨 적은 없다는 특유의 화법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돈의 흔적이었습니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작성한 메모와 국정원 직원들의 업무 수첩에서 자금의 이동 경로와 날짜, 액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기록들을 찾아냈습니다. 쇼핑백에 담긴 돈은 말이 없지만 그것을 나른 사람들의 기억과 기록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삼성 뇌물 사건이 탐욕의 문제였다면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공공성의 파괴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법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진술이나 돈의 흐름은 때로는 부인하거나 조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물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그토록 주장해온 다스의 소유관계를 증명할 결정적 문서들이었습니다. 그 문서들은 서울 서초동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어두운 창고 속에 10년 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만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범죄 수사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종종 예기치 않은 곳에서 찾아옵니다. 범인이 완벽하게 지웠다고 믿었던 흔적, 혹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 방치해둔 증거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곤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영화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 서초동 법원과 검찰청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영포빌딩 압수수색 작전이었습니다. 영포빌딩, 이 건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고재단이 입주해 있는 곳이자 다스의 사무소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오피스 빌딩이었지만 검찰은 이곳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2018년 1월 25일 검찰 수사관들이 영포빌딩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다스 서울 사무소가 있는 지상층이 아닌 어둡고 습한 지하 주차장 한 구석에 위치한 창고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창고문을 열었을 때 수사관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라면 박스와 서류 상자 수십 개가 천장까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거나 의미를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글씨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하나하나 열어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한 수사관들의 손길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난 10년, 아니 그 이상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비밀의 방이자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이 창고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였습니다. 첫째는 다스와 관련된 1급 기밀 서류들이었습니다. 경주 본사에 있어야 할 다스의 재무 회계장부, 자금위의보, 그리고 BBK 소송 관련 대책 문건들이 왜 서울 한복판, 그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건물의 지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을까요? 문건의 내용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BIP 보고 또는 B라고 표기된 문건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다수의 경영 현황, 자금 흐름, 주요 인사 문제 등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 끝은 항상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한 형식으로 귀결되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다스가 형님인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면 왜 동생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회사 내부의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보고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보고서들이 청와대가 아닌 퇴임 후 그가 사용하는 영포빌딩 지하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것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종이 뭉치들이 바로 이명박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회사의 주인이 아니고서야 받아볼 이유가 없는 극비 보고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더욱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바로 청와대 문건들이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의 재임 기간 생산된 모든 기록물은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은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는 청와대 제1부속실, 민정수석실 등에서 생산된 다량의 문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문건들 속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다스의 소송을 돕거나 정적을 사찰한 정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스의 미국 소송 진행 상황을 청와대 행정관들이 직접 챙기고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이익, 다스 소송 승리를 위해 남용했다는 직권남용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국가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사실상 일개 개인 회사인 다스의 법무팀 역할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검찰은 이 문건들을 확보한 순간 승부를 확신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흐려지거나 조작될 수 있지만 당시에 작성된 문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옥죄었습니다. 압수된 외장 하드와 USB 등에서는 문건의 작성자, 작성 시점, 수정 기록 등이 낱낱이 복원되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하나의 정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하고 기획관이 검토하여 VIP에게 보고된 후 영포빌딩으로 옮겨져 은폐된 기록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실무진의 착오로 서류가 섞여 들어간 것일 뿐 대통령은 알지 못했다며 또다시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건이 단순한 실수로 이삿짐에 섞여 들어갔다는 변명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훗날 이 증거들을 채택하며 피고인이 다수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문건들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수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까지의 수사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퍼즐을 맞추는 과정이었다면 영포빌딩의 발견은 퍼즐의 완성된 그림을 통째로 찾아낸 것과 같았습니다. 이 물증들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방패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검찰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충분한 진술과 차고 넘치는 물증을 확보한 이상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헌정사상 네 번째로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 대한민국 검찰의 칼끝이 전직 대통령의 목을 겨누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봄 기운이 찾아오던 서울거리에 다시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보냈습니다. 3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시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지, 그리고 검사들과의 수싸움에서 어떤 논리로 방어할지를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2018년 3월 14일 아침,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은 폭풍 전야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흐려 있었고,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이 청사 주변을 에워싸며 철통 같은 경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60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은 숨을 죽인 채 청사 현관 앞에 마련된 작은 테이프 라인, 이른바 포토라인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전직 대통령들에게는 명예의 단두대와도 같은 잔인하고도 냉혹한 심판의 무대였습니다. 오전 9시 22분,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청사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짙은 남색 코트에 넥타이 없는 셔츠 차림. 5년 전 청와대를 떠날 때의 당당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특유의 여유와 묘한 긴장감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박근혜에 이어 헌정사상 5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포토라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가 꺼낸 첫 마디는 미리 준비해온 원고였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한 시기에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약 100초간 이어진 그의 입장 발표는 철저히 계산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다짐했다.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 라는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는 자신을 향한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그 희생양임을 우회적으로 호소하는 고도의 정치적 수사였습니다. 기자들이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곳은 1002호 특별조사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가려져 있었고 긴 책상을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통 검사들과 전직 대통령의 숨막히는 두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의 전략은 팩트 폭격이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참차장 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어 논리를 깨 정예 검사들을 투입했습니다. 첨단 범죄 수사 1부 신봉수 부장검사가 오전에, 특수 2부 송경호 부장검사가 오후에 투입되어 각각 다스 소유권 문제와 삼성 뇌물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수천 페이지의 비밀 문건과 김백준 등 측근들의 자필 진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략은 철저한 부인과 모르쇠였습니다. 그는 조사 초반 검사들에게 공부 좀 더 하고 와야겠다며 여유를 부리거나 훈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방어 논리는 일관되었습니다. 다스는 형님, 나는 경영 조언만 했을 뿐이다. 실무진들이 충성심에 과잉 행동을 한 것이지 나는 보고받은 적 없다. 모든 책임을 자신의 지시를 따랐던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검사들이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발견된 VIP 보고용 문건들을 하나둘씩 제시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필적이나 서명이 들어간 문건, 청와대 재임 시절 다스 소송 상황을 직보받은 기록들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문서는 본 적이 없다. 조작되었거나 실무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 같다. 그는 증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명백한 물증 앞에서도 조작을 주장하는 그의 태도에 조사관들조차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자신의 40년 지기인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점심 식사 메뉴는 설렁탕이었습니다.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공간에서 그는 거의 모든 식사를 비웠다고 합니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었습니다. 조사는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끝내 단 하나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다스는 여전히 형님의 회사였고 국정원 특활비는 관행이었으며 삼성의 소송비 대납은 알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여벅시 25분, 무려 21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가 끝났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 청사를 나오는 그의 모습은 들어갈 때보다 훨씬 수척하고 피로해 보였습니다.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너머로 비친 그의 표정은 참담함보다는 체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검사들이 내민 증거들이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물코보다 훨씬 촘촘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돌아갈 곳은 논현동 자택이 아니라 차가운 구치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입니다.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확고했습니다. 혐의 내용이 방대하고 중대하며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 이는 구속영장 청구의 교과서적인 사유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원칙과 압도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런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닷새 뒤인 3월 19일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4 용지 207촉적 분량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총 16가지의 죄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밤 법원은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진실을 가리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 싸움은 예상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지루하며 때로는 허무하게 흘러갔습니다. 그가 그토록 부정했던 다스는 누구 겁니까? 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대답은 무엇이었을까? 2018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대한민국 역사상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지급된 황토색 수의 대신 검은색 양복을 입고 나타났지만 가슴에 달린 수임번호 7율유이라고 적힌 하얀색 배지는 그가 더 이상 국가 원수가 아닌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판을 무리한 기소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조작되었거나 신빙성이 없으며 자신의 참모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기도 했지만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팽팽한 심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재판의 최대 쟁점은 역시나 10년을 끌어온 국민적 질문,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였습니다.
검찰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기록과 김백준, 이학수 등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는 결론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다스는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검찰이 정황 증거만으로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냉철하고 명확했습니다. 2018년 10월 5일 1심 선고 공판. 정계선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며 그 오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피고인은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이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다스는 피고인의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 넉넉히 인정된다. 법적인 표현으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스의 설립 자본금부터 주요 경영상의 결정, 수익금의 흐름까지 모든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움직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인 이상은 회장은 단지 이름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공인된 것입니다. 이 순간 지난 10여 년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속여왔던 그의 방어막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인정되자 그와 연관된 혐의들은 도미노처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다스에서 246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의 돈을 개인 쌈짓돈처럼 꺼내 선거자금으로 쓰고 처남의 빚을 갚아주고 호화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였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약 61억 원, 1심 기준으로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 재벌 총수 간의 추악한 거래가 사법부의 판결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심의 결론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77세의 고령인 전직 대통령에게 내려진 중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불복했습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나는 다스의 주식 한 주도 가진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2심 재판은 더욱 치열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대납한 소송 비용이 더 있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공소장을 변경했고 뇌물 액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보석을 신청하여 잠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전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건강 악화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자택에 머물게 되었지만 이는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2020년 2월 2심 선고 공판.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재판부는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오히려 2년 더 늘렸습니다. 뇌물 인정 액수가 1심보다 늘어난 94억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그는 다시 차가운 구치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질타했습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 그럼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문,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 죄명,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국고손실, 횡령 등. 이로써 2007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기되었던 의혹은 13년 만에 유죄라는 사법적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샐러리맨 신화,
경제 대통령으로 불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4번째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자 개인 비리로 중형을 선고받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재수감되기 위해 자택을 나서던 그는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라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법치가 무너졌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17년이라는 형기는 사실상 그가 생애를 감옥에서 마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훗날 사면되었지만 판결 당시의 무게감은 그러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지만 그는 끝내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법정은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 아니라 정치적 박해의 장소였을 뿐일까요? 판결문 잉크는 말랐지만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와 교훈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최고 권력자가 사익을 위해 국가기관과 대기업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리고 그 감시 시스템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작동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까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권력 구조 자체의 문제를 되짚어봐야 할까요? 2020년 11월 2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지 나흘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을 나서 다시 서울 동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오르기 전 그는 배웅 나온 측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지자들은 이명박 무죄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지만 차창 너머로 보이는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것은 17년이라는 긴 수영 생활을 앞둔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는 긴 싸움을 끝내고 잠시 휴식을 취하러 가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전직 대통령에서 다시 수임번호 711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정의의 실현이었을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권선징악의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권력과 자본의 어두운 유착관계, 그리고 법치주의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최고 경영자 CEO를 자처했던 대통령이 국가를 어떻게 자신의 사적인 이익 실현 도구로 전락시켰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극은 부자 되세요 라는 슬로건에 열광했던 우리 사회의 욕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과정이 공정하지 않아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성공지상주의, 도덕성보다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했던 시대정신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기업을 운영하듯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효율성을 강조했지만 그 효율성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스라는 개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 청와대 권력을 동원하고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과 결탁하여 사법적 정의, 이건희 회장 사멸 것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뿌리채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삼성 뇌물 사건은 정경유착의 고리가 얼마나 집요하고 은밀하게 이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입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이 일개 부품회사의 소송비를 대납해주고 그 대가로 총수의 사면을 받아낸 이 거래는 대한민국에서 법 앞에 평등이, 자본 권력 앞에서는 얼마나 무기력해질 수 있는지를 뼈아프게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감옥으로 보낸 것이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배신과 그 자신이 숨겨둔 기록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40년 지기 집사의 입에서 나온 진실, 영포빌딩 지하 2층 먼지 쌓인 창고에서 발견된 문건들, 이것들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명제가
단순한 구호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권력으로 잠시 진실을 덮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야 밝혀진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답은 늦었지만 반드시 찾아오는 정의의 속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징역 17년 중 고작 2년 7개월 남짓을 복역한 상태였습니다. 고령과 건강 악화가 이유였지만 뇌물과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너무 쉽게 풀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130억 원의 벌금과 57억 원의 추징금은 미납된 상태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그는 사면 직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끝내 구체적인 혐의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처벌은 멈췄지만 역사적인 심판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사면, 형벌을 면제해 줄 뿐 지은 죄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기록된 다스 쉘 소유주 이명박, 뇌물 수수자 이명박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시리즈를 취재하며 제가 느낀 가장 서늘한 공포는 그가 저지른 범죄의 대담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쉽게 부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청와대의 민정수석실도, 감사원도, 당시의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직 시간이 흘러 권력의 힘이 빠진 뒤에야, 그리고 누군가의 용기 있는 제보와 끈질긴 추적 보도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는 아직 우리가 열어보지 못한 상자들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노력하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만 하는 숨바꼭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논현동 자택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남긴 씁쓸한 유산, 즉 공적 권력의 사유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를 말입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영포빌딩은 언제든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우리가 던졌던 이 질문은 단순히 소유주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국민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권력자 자신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권력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이 멈추는 순간 민주주의는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9편에 걸쳐 숨가쁘게 달려온 다스와 삼성, 그리고 무너진 신화 시리즈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진실, 혹은 여러분이 알고 싶은 대한민국의 미제 사건이나 의혹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구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관심이 가리키는 곳으로 다시 카메라를 들고 달려가겠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침묵할 때만 가라앉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탐사보도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